제가 오늘 발표할 내용은요, 트랜스포머라고 하는 모델인데요. 이게 Attention is all you need라는 논문에서 제안된 모델인데, 최근에 이제 볼트 기반의 번역 모델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번역 모델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그 모델들의 이제 기반이 되는 트랜스포머라고 하는 기술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공부를 할 때 사실 아직 완벽하진 않지만 공부를 할 때 제가 참고로 했던 내용들인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 맨 아래쪽에 보시면 Attention is all you need라는 논문을 제일 베이스로 보았고, 그 외에도 굉장히 잘 되어 있는 여기 제이 알라마의 블로그라든가 굉장히 설명이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제 강의를 듣고 좀 이해가 안 되신다 하시면 이쪽으로 넘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다룰 내용은 세 가지인데요. 사실 이 부분들이 깊게 들어가면 굉장히 내용이 방대한데, 저는 조금 짤막짤막하게 해서 초점을 트랜스포머 쪽에 맞추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RNN 인코더 디코더인데요. 여기 혹시 RNN에 대해서 좀 생소한 분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부터 출발을 하고자 하는데요. RNN의 기본 구조는 인터넷에서 찾아보시면 기본적으로 이런 구조가 많이 보이는데요. 사실 제가 RNN을 공부할 때는 이런 구조가 잘 이해가 안 됐었습니다. 그때 제가 뉴럴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공부를 했었는데 뭔가 이 박스만 봐서는 좀 스트럭처가 안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좀 디테일하게 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중간에 파란 부분이 히든 레이어라고 할 수 있고, 입력부가 여기 민트색이고, 그리고 여기 주황색은 출력부 정도로 볼 수 있고, 각 층은 이렇게 타임 스텝별로 나눠져 있고, 또 노드가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보면요, 저희가 뉴럴 네트워크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 좀 다릅니다. 그래서 RNN을 바라볼 때 저는 항상 이렇게 보는 것을 좀 추천을 드리는데요. 일반적인 뉴럴 네트워크와 같지만 타임 스텝이 좀 나뉘어진 그런 뉴럴 네트워크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RNN의 적용 예시를 좀 보여드릴 건데요. 일단은 원투원, 이게 펼쳐보면 사실 저희가 알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뉴럴 네트워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투매니라고 해서 인풋이 한 개 정도 이렇게 들어가는, 실제로 한 개는 아니겠지만 차원이 크겠죠. 그래서 이미지가 들어가면 시퀀스가 나온다든지, 여러 개 시퀀스가 들어가면 또 그 어떤 문장을 가지고 이 사람이 지금 화나 있는지 좋은지 싫은지 호불호를 가리는 예시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매니 투 매니가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예시가 이제 기계 번역이라고 하는데, 입력도 문장이고 출력도 문장인 이런 태스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집중할 부분은 이 부분인 것을 감안해 주시고, 이 RNN의 어떤 구조는 아까 제가 디테일하게 보여드렸던 그 구조를 따라간다는 것을 기억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RNN 인코더 디코더가 제일 처음에 제안된 논문은 이 논문인데요. 보시면 조경현 교수님, 우리나라 분이신데 이 분께서 이제 RNN 인코더 디코더라는 모델을 처음 제안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논문에 나와 있는 피규어로는 이런 오른쪽에 조금 다소 복잡해 보이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인코더도 있고 디코더도 있고, 여기 C라고 불리는 뭔가 노드가 하나 있죠. 그래서 요 모델이 이제 제안이 되고 나서 시퀀스 투 시퀀스 태스크에는 거의 다 요 모델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자세히 보시면 제가 번역의 예제를 갖고 왔는데요. Hello, how are you? 라는 영어를 이제 독일어로 번역하는 예제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타임 스텝에서 hello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how, 순차적으로 are you가 다 들어가고 난 다음에 이제 디코더 파트에서 이제 독일어로 번역을 시작을 하는데요. 이 부분이 이제 인코더가 되겠고요. 인코더는 여기 아래 수식 한 줄을 보시면 현재의 입력과 이전 히든 스테이트의 상태, 이전 히든 스테이트로
네, 그 다음 히든 스테이트를 생성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이 이제 디코더 파트인데요. 디코더 파트는 여기 디코더의 히든 스테이트는 제가 S로 표시를 했는데 보시면 좀 특징적인 것이 아웃풋이 뭐 Y로 표시되었는데 저 아웃풋은 다시 디코더의 인풋으로 들어가죠. 그리고 이제 이전 히든 스테이트를 역시나 이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수식에서 보면 이제 C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그림에서는 C가 안 나와 있죠. 어디 들어가 있지도 않고요. 그래서 C는 사실 네, 일반적으로 이제 인터넷에는 이런 표기를 잘 안 하는데 실제로 C 벡터가 이렇게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요거를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실제로 디코더는 이런 식으로 디코딩을 한다라는 것을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C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고정 길이 벡터, 뭐 컨텍스트 벡터라고도 하고요, 매니폴드 벡터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인코더에서 뭔가 문장들이 들어왔을 때 그 문장들이 타임 스텝을 타고 가서 저기 고정 길이 벡터 C에 그 정보를 함축하게 됩니다. 그래서 네,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만약에 이렇게 문장 길이가 엄청 길다, 내가 긴 문장을 번역을 하겠다 라고 하면 타임 스텝을 따라서 컨텍스트 벡터, 빨갛게 표시된 컨텍스트 벡터로 압축이 될 때 뭔가 정보가 너무 많이 압축이 되게 돼서 디코딩 시에 좀 직관적으로도 좀 높은 성능이 안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도 직관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입력 문장의 길이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번역 이제 디코딩 할 때 나오는 그 아웃풋의 성능이 좀 떨어진다 라는 것을 실제로 조경영 교수님이 나중에 다른 논문으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점을 극복하고자 하는 것이 이제 어텐션 메커니즘인데요. 어텐션 메커니즘은 이 논문에서 제안이 되었는데 논문 제목이 Neural Machine Translation by Jointly Learning to Align and Translate이라는 제목입니다. 근데 어디에도 어텐션이라는 용어는 등장하지 않는데요. 여기 논문에는 이제 어텐션이라는 용어 대신에 온라인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사실 지금 제가 리뷰하고 있는 트랜스포머라는 논문, Attention is all you need라는 논문에서도 어텐션과 온라인이라는 용어를 혼용해서 쓰는데요. 온라인을 보시면 그냥 어텐션과 좀 똑같은 개념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 어텐션이 등장하게 된 키 아이디어는 뭔가 아까 고정 길이 벡터, 빨갛게 표시된 고정 길이 벡터 C 대신에 요거를 좀 매 타임 스텝마다 디코딩 할 때 그 스텝마다 다르게 정의를 한번 해보자. 근데 그 정의를 할 때 디코더의 어떤 출력을 결정할 때 입력 시퀀스 중에서 중요한 부분에 집중을 해서 한번 요 C 벡터를 만들어 보자 라는 것이 키 아이디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는 어텐션 메커니즘에 대해서 조금 그림으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어텐션 메커니즘은 여기 오른쪽에 표시된 수식 4가지 정도만 참고하시면 되는데요. 이게 크게 어려운 수식은 아니고 이 부분을 잘 따라가시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이 메커니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 전에 초기 값에 대한 가정을 좀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것이 목적이니까 초기 값 같은 것은 좀 구현상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좀 초기 값을 가정을 해보고요. 일단 보실 게 H 같은 경우에는 인코더의 히든 스테이트, 그리고 S 같은 경우에는 디코더의 히든 스테이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목적은, 지금 저희가 이 그림에서 구하고자 하는 것은 뭔가 인코딩은 다 되었고 S1 히든 스테이트가 있어요. 근데 그 다음 히든 스테이트 S2가 어떻게 계산되냐
라는 것을 지금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S2를 계산한다면 이제 Y2도 계산해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S2를 계산하기 위해서 이전 히든 스테이트인 S1과 H1과의 어떤 어텐션 스코어를 계산하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A라는 함수로 표시를 해 뒀는데요. 이게 뭔가 지금 디코딩 할 때, 지금 스텝에서 저기 hello, how are you 중에 어느 단어에 내가 집중을 해야 되는지를 점수화해주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스텝도 이렇게 순차적으로 각각의 점수를 계산해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E라고 표시된 어텐션 스코어를 소프트맥스 함수를 통과시켜서 간단히 확률로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0에서 1 사이의 어떤 분수 값이 나오겠죠. 그래서 그 값을 가지고 우리는 어떤 가중합으로 각각의 뭐 알파 값을 소프트맥스 함수를 통해서 구해냈고 그 알파 값을 h와 곱해서 어떤 벡터를 하나 만들어냅니다. 이것을 보고 저희는 이제 어텐션 아웃풋이라고 하는 것이고 요 벡터가 아까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했던 그 고정 길이 벡터 C를 대신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산하게 되면 이제 매 타임 스텝마다 다른 C가 나오겠죠. 그래서 그 C를 바탕으로 우리는 다음 디코더의 히든 스테이트를 계산해내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S2를 저희는 계산해낼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S2를 계산한 다음에는 이제 Y2도 계산해내게 되는 이런 메커니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보여드리면 지금 저희의 목적은 이제 S3를 계산하는 거였죠. 그래서 S3 이전 스텝인 S2에서 인코더 히든 스테이트들 간의 어떤 어텐션 스코어, 내가 어디에 지금 집중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계산을 해낸 다음에 그 어텐션 스코어를 가지고 소프트맥스 함수를 통과시켜서 확률로 만듭니다. 그래서 구해진 확률을 가지고 어떤 H1, H2, H3, H4 요 가중합을 계산해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만들어진 C 벡터를 가지고 최종적으로 S3를 계산해내고 그 S3를 바탕으로 이제 디코더의 최종 출력값 Y3를 결정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가 이제 어텐션 메커니즘의 전부인데요. 이렇게 했더니 어텐션 메커니즘을 제안한 논문에서는 번역 성능이 이렇게 좋아지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프에서 이제 Y축은 BLEU 스코어라고 하는 것인데요. 요거도 사실 어떤 매트릭인데 논문으로 제안이 되었는데 그냥 이번 시간에는 높을수록 좋은 번역 성능을 나타내는 그런 지표다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모델 이름이 있는데요. 아래는 ENC 30, 50 이런 게 있는데 30, 50이 의미하는 것은 저 모델이 훈련될 때 한 문장에 30개의 단어로 이루어진 어떤 그런 문장을 가지고 트레이닝을 했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50도 마찬가지로 한 문장에 50개의 단어로 이루어진 그런 문장으로 훈련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RNN 서치라는 것이 이제 어텐션 메커니즘이 적용된 모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로축을 보시면 센텐스 랭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테스트를 할 때 센텐스의 길이가 얼마냐를 나타내 주는 건데요. 보시면 가로축 값이 커질수록 번역 성능이 떨어지는데 여기 30을 보시면 그래도 기존 거보다 좋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50을 보시면 문장 길이가 조금 길어져도 번역 성능이 유지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상 여기 30을 보시면 떨어지는 건 매 한 가지죠. 그리고 50을 보시면 만약에 이 가로축을 좀 더 늘렸더라면 아마 이것도 떨어지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그런 사례들이 많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게 RNN 인코더 디코더 구조를 이용해서 번역을 하는데 그걸 어떤 번역 성능이 어떤 입력 문장의 길이에 따라 저하되는 현상이 발생을 했고
그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 뭐 어텐션 메커니즘을 비롯해서 다른 방법들이 제안이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들은 계속 보고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일단 여기 문장이 길어질수록 성능의 저하가 발생하는데, 그것을 조금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 트랜스포머의 모티베이션이었습니다. 그래서 트랜스포머의 등장 배경에는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요. 기존 모델들은 대부분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 베이스드였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장 길이가 길어질수록 뭔가 성능 저하가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것이었고, 그리고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라는 특성 때문에 이것은 이제 단어가 순차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병렬 처리를 할 수 없었던, 그렇기 때문에 또 연산 속도가 느렸던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셀프 어텐션이라고 제가 적어둔 것은 기존 번역 모델의 문제점이라기보다 사실 트랜스포머의 개선점이라고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은데요. 기존의 어텐션 메커니즘은 인코더와 디코더 간에 어떤 번역할 때 어디에 집중해야 될지만 나타냈습니다. 근데 여기 셀프 어텐션은 아래에 제가 적어둔 문장을 보시면 알 수 있듯이, 여기 An article is not always good just because it is expensive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it이 뭘 가리키는지에 대해서 좀 더 집중을 해서 인코딩을 하고, 또 거기에 또 집중을 해서 디코딩을 하자라는 것이 이제 셀프 어텐션인데요. 구조를 이제 보여드릴 건데, 여기 셀프 어텐션이라는 것은 인코더뿐만 아니라 디코더에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기존 어텐션 메커니즘과는 달리 셀프 어텐션도 추가된 게 트랜스포머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Attention is all you need라는 논문에서 이제 트랜스포머라는 개념이 등장했고요. 이것은 구글 브레인 팀에서 제안을 했습니다. 여기 논문에 보시면 가장 크게 뭔가 애스트랙에 가장 크게 뭔가 자랑을 하는 게 리커런트 또는 컨볼루션 모델 없이 셀프 어텐션으로만 이루어진 최초의 번역 모델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리커런트 뉴럴넷을 사용하지 않아서 기존의 어떤 리커런트 뉴럴넷이 갖고 있는 문제점들을 모두 해결할 수 있다라고 또 제안을 하고 있고요. 일단 전체 구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굉장히 복잡해 보이는데, 아래쪽을 보시면 하나하나씩, 아래쪽을 보시면 여기가 입력 파트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인코더 파트, 그리고 여기는 디코더 입력 파트고요. 그리고 요게 디코더, 마지막 출력단까지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세부적으로 보시면요, 전체 구조는 이쪽 오른쪽 화면에서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풋이 일단 나는 학생입니다, 이런 문장이 들어가죠. 이것은 텍스트이기 때문에 우리가 훈련 가능한 형태로 어떤 숫자 벡터로 바꾸어 주게 됩니다.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인베딩이고, 인베딩도 사실 굉장히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오늘은 인베딩에는 초점을 맞추지 않고 셀프 어텐션에만 초점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숫자 벡터로 바뀌어진 다음에 어떤 포지셔널 인코딩이라는 벡터가 한 번 더 더해지게 됩니다. 여기 포지셔널 인코딩이란 것은 트랜스포머의 특성에서 비롯된 건데, 트랜스포머는 리커런트 모델을 안 쓰기 때문에 뭔가 단어를 순차적으로 넣지 않습니다. 그냥 한 방에 집어넣기 때문에 거기서의 어떤 이 단어가 문장에서 첫 번째 오는지 두 번째 오는지 세 번째 오는지 요 포지션에 대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포지셔널 인코딩이라는 기법으로 우리가 뭔가 요 단어는 뭐 몇 번째 포지션, 요 단어는 몇 번째 포지션 이라는 정보를 넣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제 인풋이 요 인코더 단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인코더 단에는 오른쪽에 보시면은 뭐 add and normalization과 뭐 화살표 이런 게 좀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일단은 제가 간단하게 한번 설명드리고 뒤에서 또 디테일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인코더 파트의 구성은 크게 여기 멀티헤드 어텐션과 피드포워드 뉴럴 네트워크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피드포워드 뉴럴 네트워크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네트워크인데 굉장히 간단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히든 레이어가 하나밖에 없는 단순한 구조로 되어 있고요. 멀티헤드 어텐션이라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셀프 어텐션이 일어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자세히 보면요. 이제 셀프 어텐션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 건데 일단 요 블락이 인코더에서 셀프 어텐션이 일어나는 부분입니다. 그 위에 수식은 뭔가 여기 보라색으로 겹쳐진 부분이 뭐 콘캐트네이트 되고 네 그런 그리고 나서 이제 리니어층을 한 번 더 거치는 그런 부분을 설명하고 있는데 여기 보라색 부분을 좀 더 뜯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블락이 굉장히 많긴 한데 사실은 여기 수식 하나로 정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에 나오는 것이 소프트맥스에다가 뭐 Q, K, V가 이런 식으로 곱해져 있는 형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여기에서 나타나 있는 Q와 K, V가 오늘 다룰 내용에서 굉장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합니다. 여기 Q는 쿼리이고요. K는 키, 그리고 V는 value라고 하는 어떤 그런 값들인데요. 제가 아까 어텐션 메커니즘을 설명드릴 때 여기서 보시면 목적이 아까 S2를 계산해내는 거였죠. 그러기 위해서 이제 S1과 인코더의 히든 스테이트들 간의 어떤 어텐션 스코어를 계산해냈는데 그때 이제 S1이 쿼리가 됩니다. 나는 지금 S1을 갖고 있는데 S2를 계산해야 돼. 그러니까 S1 이 정보를 줄 테니까 뭔가 스코어를 계산해줘 할 때 던지는 게 요 S1 쿼리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S1과 어텐션 스코어를 계산할 때 그 계산되는 어떤 벡터가 키가 됩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S가 쿼리고 쿼리와 여기 H 간의 스코어를 계산하기 때문에 H가 키가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알파를 계산해냈고 계산해낸 알파를 토대로 뭔가 H와의 다시 가중합을 거쳤는데 여기에서의 H가 밸류가 됩니다. 어떤 어텐션 스코어를 디스트리뷰션으로 만든 다음에 그 디스트리뷰션을 이제 벡터와 다시 합치죠. 근데 그 합칠 때 합쳐지는 요 H가 밸류가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사실 키와 밸류가 같은 형태인데요. 우리가 다루는 논문에서는 그것들을 뭔가 좀 달리 표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어텐션 메커니즘만 봐서는 사실 잘 이해가 안 되실 것 같아서 쿼리와 키, 밸류가 각각 어떤 역할을 하는지 대략적으로 알아보기 위해서 저 유튜브에서 괜찮은 영상이 있어서 한번 캡처를 해왔습니다. 지금 제가 셀프 어텐션을 계산해 내려고 하는 것은 I study at school 이라는 문장인데요. 보시면 이제 쿼리가 I가 됩니다. 그리고 I와 어텐션 스코어를 계산을 하게 되는 게 여기 I study at school 각각인데요. 이것들이 바로 키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쿼리와 키의 닷 프로덕트를 통해서 우리는 어텐션 스코어를 계산해내고 그 스코어를 이제 소프트맥스를 통해서 확률로 만든 다음에 그 만들어진 확률을 가지고 밸류랑 가중합을 통해서 최종적인 셀프 어텐션의 아웃풋을 내게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뭐
스터디를 디코딩할 때, at을 디코딩할 때, school을 디코딩할 때도 마찬가지로 이제 쿼리와 키를 곱해서 스코어를 계산해내고 그걸로 이제 계산해낸 확률을 가지고 밸류를 다시 곱해서 최종적인 어텐션 아웃풋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네, 쿼리와 키, 밸류는 각각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제가 여기 멀티 헤드 어텐션이라는 것을 설명을 안 드렸는데 멀티 헤드라는 것이 여기 겹쳐져 있는 그림인데요. 이게 단일 어텐션을 사용하지 않고 여러 개의 어떤 어텐션 모델을 사용합니다. 그 이유를 논문에서는 제가 적어놓은 문장으로 표시를 해줬는데요. 보시면 뭔가 어텐션을 계산해낼 때도 싱글 모델이 한다면 뭔가 그거에 너무 의존해서 뭔가 계산 값이 잘못 나왔을 때 타격이 크니까 좀 더 덜 의존하기 위해서 에버리징을 하고 싱글 모델을 조금 억제하자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약간 앙상블, 일종의 앙상블이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쪽에 이제 피드 포워드 뉴럴 네트워크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히든 레이어 하나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 렐루 한번 통과하는 정도로 구성되어 있고 조금 특징적인 것은 문장이 이제 한꺼번에 이쪽으로 가면 거기에서 이제 단어들이 독립적으로 여기 뉴럴 네트워크를 통과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디코더로 가게 되는데 디코더에서 좀 특징적인 것은 인코더와 디코더의 차이를 보시면 일단 뭔가 멀티헤드 어텐션이라는 블럭이 하나 더 생겼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멀티헤드 어텐션은 마스크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인코더와 디코더의 차이점인데 실제로 여기 맨 아랫부분이 디코더의 셀프 어텐션이 일어나는 부분이고요. 가운데 부분이 인코더와 디코더의 어텐션이 일어나는 부분입니다. 잘 이해가 안 되실 텐데 아까 저희가 어텐션 메커니즘을 설명하면서 I am a student라는 것을 번역을 할 때 나는 학생입니다 라고 번역을 해내겠죠. 그런데 나는 이제 학생을 디코딩 해야 될 상황에서 스튜던트에 집중을 했잖아요. 근데 요것은 우리가 인코더와 디코더의 이제 어텐션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여기 중간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쿼리는 디코더 파트에서 주어지는 것이고요. 키와 밸류는 인코더에서 이제 인코딩된 값을 토대로 계산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이제 마스크드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트랜스포머는 일단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퀀스 형태로 이렇게 순서대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좀 어텐션을 계산할 때 그것에 대해서 정보를 아까 포지셔닝 코딩에서 줬지만 여기서 어텐션을 계산할 때는 뭔가 마스킹을 시켜서 그 값들을 값을 바꾸는 게 아니라 아예 그냥 없애고 어텐션을 이전부터 현재까지만 어텐션 값을 계산하자라는 취지에서 이런 마스킹 기법을 썼습니다. 네, 이 부분이 이제 실제로 디코더에서 셀프 어텐션이 일어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이 그림이 있었는데 여기 마스크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옵셔널이라는 글자가 있죠. 그래서 이 마스킹은 디코더 파트에만 사용이 되는 디코더 파트에만 사용이 됩니다. 이것이 아까 마스킹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좀 설명하는 그림인데요. 디코더에서 뭔가 셀프 어텐션을 진행할 때 디코딩 중인 현재 포지션 이전까지만
어텐션 값을 계산해내자 하는 취지로 마스킹 기법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코더와 디코더의 어텐션이고요. 여기 feed forward neural network는 아까 인코더 파트와 정확히 동일합니다. 다만 단어들이 독립적으로 들어간다는 거, 그런 특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최종적으로 출력된 어텐션 아웃풋을 여기에다가 리니어층을 한번 거치고 소프트맥스 함수를 거친 다음에 어느 단어가 최종적으로 나와야 하는지를 계산해내는 과정입니다. 이게 이제 트랜스포머의 전체적인 과정이었고요. 이제 매트릭스 형태로 한번 살펴보시면 포지셔널 인코딩이 하는 역할이 이런 겁니다. 맨 위쪽에 보시면 embedding with time signal이라고 해서 요거는 이제 시간 순서대로 뭔가 정렬이 되어 있는 인풋 신호고요. 근데 우리는 저 신호를 쓰지 않기 때문에 기존의 임베딩에다가 포지셔널 인코딩을 더해서 요 신호를 쓰게 됩니다. 그리고 포지셔널 인코딩에서는 뭔가 논문에서는 절대적인 위치 그리고 상대적인 위치, 문장 내에서 그런 위치 정보를 더해준다고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임베딩하고 포지셔널 인코딩까지 완료한 다음에는 인코더에서 이런 식의 웨이트 매트릭스를 한번 곱하게 되는데요. 인풋이 이런 웨이트 매트릭스를 한번 곱하고 나면 이제 최종적으로 여기 쿼리와 키, 밸류 값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온 쿼리, 키, 밸류 값들을 가지고 뭔가 여기 소프트맥스 함수를 통과시키는데 여기 세로로 뭔가 점점점에서 여러 가지가 많은데 이게 아까 멀티헤드 어텐션이라고 설명드렸는데 이게 그 각각의 헤드를 뜻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헤드마다 쿼리 키 밸류 값을 다르게 계산해내고 그 값들을 토대로 이렇게 소프트맥스 함수를 통과시켜서 최종적으로 어텐션 아웃풋인 Z0부터 Z7까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것은 8개로 정한 이유는 논문에서 실제로 헤드를 8개를 썼기 때문에 이렇게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각 헤드별로 나온 어텐션 아웃풋을 우리는 콘캐트네이트 합니다. 그래서 여기 블락에 보시면 여기 겹쳐져 있는 부분이 여러 개의 헤드라고 말씀드렸고 그 헤드의 아웃풋들이 이제 콘캐트네이트 되는 형태가 지금 이 모양이죠. 이렇게 콘캐트네이트 돼서 리니어층을 한번 거치는 것이 웨이트 매트릭스를 한번 곱해주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나온 아웃풋에 처음에 입력값을 한번 더해줍니다. 그 부분이 요 화살표인데요. 처음에는 설명을 안 드렸지만 요 부분은 레지듀얼 커넥션이라고 해서 뭔가 여기 인코더 층이 여기 한 층인데 요 층이 또 여러 개가 쌓일 수 있는데 그게 깊게 쌓일 때 뭔가 그라디언트 베니싱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레지듀얼 커넥션을 준 모습입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 멀티헤드 어텐션의 아웃풋이 최종적으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웃풋을 이제 feed forward neural network를 한번 거치는데요. 말씀드렸다시피 단어별로 이렇게 독립적으로 뉴럴넷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레지듀얼 커넥션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인코더의 아웃풋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인코더 아웃풋을 가지고 여기 디코더에 이렇게 들어가고 있죠. 인코더 아웃풋이 디코더에 이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요 오른쪽 그림과 왼쪽 그림의 차이점은 지금 오른쪽 그림은 가장 간단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디코더층을 하나만 둔 것입니다. 근데 왼쪽 그림은 실제로 이 논문에서는 6개의 층을 썼다고 해서 제가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 여기 인코더 아웃풋이 키 밸류가 되어서 디코더에 다시 들어가는 형태.
그렇게 되려면 뭔가 이 인코더 아웃풋이 키의 웨이트 그리고 밸류의 웨이트가 곱해져서 들어가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디코더의 인풋을 쿼리로 뭐 나는 학생입니다 라는 것을 지금 디코딩 해내고 있는데, 나는까지 디코딩 되었으면 그 나는 이라는 정보를 쿼리로 던져서 지금 뭐 나는 이라는 정보가 있을 때 다음에 나오는 결과값이 무엇냐라고 이렇게 쿼리를 던져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뭐 리니어층과 소프트맥스 함수를 거쳐서 output probability까지 도달하게 되는 겁니다. 트랜스포머의 동작 과정은 여기까지고요. 최종적으로 이 트랜스포머는 논문에서 이런 정량적인 평가를 하면서 좀 마치고 있는데요. 일단 두드러지는 것이 BLU 스코어를 비교를 했고, 좀 트레이닝 코스트에 대해서 비교를 했는데, 보시면 트랜스포머 베이스 모델을 사용했고 빅 모델을 사용했는데, 요것의 기준은, 여기에 나뉜 기준은 인풋의 차원의 개수와 여기 인코더 디코더의 레이어 개수가 좀 더 이게 더 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베이스 모델 같은 경우에는 트레이닝 코스트가 매우 낮았다. 양호한 성능에도 이제 트레이닝 코스트가 엄청 낮아졌다. 그리고 이제 큰 모델에서는 사실 여기 트레이닝 코스트도 굉장히 적은 편인데 BLU 스코어가 아주 가장 높게 나왔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트랜스포머에 대해서 이렇게 동작 과정과 안에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이게 왜 나왔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고요. 여기에도 뭐 사실 포함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 부분들은 좀 제가 초점을 셀프 어텐션에 맞추기 위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